그리고 초저체중아에서 2.5, 2,500 정도가 우리가 정상적인 아동들의 태어날 때 출산 시 정상 체중이라 보는데 500에서 1,500g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제 미숙아로서 굉장히 빨리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빨리 끄집어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조초종양 같은 경우는 지금 의학 기술이 상당히 발전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런 아동들이 다 죽었어요.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의학 기술이 발전돼서 이런 아동들을 다 살리고 이런 아동 중에서 10% 정도는 이제 뇌성마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성마비의 평가입니다. 평가. 뇌성마비 진단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운동 발달을 보이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3, 4개월에서 3, 5개월 정도까지는 이제 뒤집기를 하고, 그리고 6, 7개월에서는 앉기를 시도하고, 7, 8개월에서는 기기를 시도하고, 90개월에서는 서기를 시도하고, 12개월, 13개월에서 이제 걷는 거를 시도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시기별로 어느 동작을 할 수 있는지가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발달 단계입니다. 그런데 뇌성마비 아동들은 뇌가 충분하게 성숙되지 못한 상태로 뇌 손상을 받은 것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발달 단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3, 5개월로 뒤집기를 못할 수 있는 거고 10개월이 돼도 서기를 시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1년, 2년이 지나서 앉기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생물학적인 나이가 많다고 해서 충분히 똑같은 양식으로 발달한 게 아니죠. 그러면 만일에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갓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 실제 나이는 1살이지만 발달 나이는 3개월이 되는 겁니다. 5개월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운동 발달 수준과 대비해서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지연되고 있는지 그 성취도를 가지고 판단하고요. 또는 이제 원시반사는 대개 3, 4개월 내에 사라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원시반사가 6, 7개월까지 남아있다. 그러면 이것도 운동 발달에 심각한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뇌성마비 아동들을 좀 잘 치료해야 될 치료사들은 발달 단계에 대한 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는 원시반사 몇 개월에 사라지고 자살반사들은 몇 개월만 다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다 꿰차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시반사가 지속되는지 자세반사가 잘 나오는지 등등을 가지고 한꺼번에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동들의 전체적인 자세, 목을 과다편하고 있는지, 어깨 관절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또는 엎드려서 이렇게 팔로 딱 지탱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을 수 있는지, 또는 헤드 컨트롤, 목을 제대로 가누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것들을 잘 관찰해서 기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뇌성마비로 진단되었다고 할지라도 계속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동들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이것이 좀 발달 단계가 좀 늦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빠른 아동들은 10개월 만에 걷는 아동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여자 아동 애기들이 좀 더 빨리 발달하는 것 같아요. 좀 느린 애들은 14개월, 15개월 만에 걸을 수도 있는 거지요. 빠르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느리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이게 정상 범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는 언어 발달이 좀 늦어서 말을 잘 못 배우는 경우도 있는데 시간 지나면 또 잘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로 진단이 됐어도 계속 추적 관찰하는 게 필요하더라 이런 거죠. 자, 뇌성마비 아동들을 치료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100% 정상처럼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움직임에 대한 기능, 운동 기능을 회복시켜서 혼자서 잘 거동하고 혼자서 잘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가를 통해서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잘 못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는 왜 이렇게 잘 못하는지 등등에 대한 거를 정확히 정보를 얻어내야 되고요. 이거를 기반해서 치료 목표와 치료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치료를 시행하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동들 같은 경우는
휠체어를 독립적으로 직접 밀고 끌고 다닐 수 있는지, 또는 휠체어에 있을 때는 항상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앉은 자세가 대칭적으로 올바른지,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학령기 아동들 같은 경우는 휠체어에 앉아서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오랫동안 앉아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삐딱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척추가 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갑작스럽게 몸통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또는 본인이 앉은 자세가 좀 편하게 느끼고 있는지 등등 이제 평가할 필요가 있고, 또 보행 가능한 아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보행 보조 도구, 워커를 쓰던가 지팡이 쓰던가 아니면 보조기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엄마 아빠가 이제 보호자분들이 손 잡고 이제 걷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물리치료사가 자세히 봐야 될 거는 어떤 형태로 걷고 있는지, 걷다가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보행이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또는 왼발 오른발 나갈 때 대칭적으로 걸음 길이가 보폭이 좀 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는 발을 끌고 다니는지 잘 들고 뻗는지 등등에 대한 거를 봐야 되고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 뒤꿈치가 딱 땅에 이렇게 닿아야 되는데 머슬톤, 근긴장도가 높은 경우에는 발 뒤꿈치가 아니라 발 앞꿈치가 먼저 닿는 경우도 있고요. 종종 스파스틱 다이플레이지아, 강직성 양쪽 다리 마비 같은 경우에 크라우치 포지션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도즈플레이션 돼 있고 발목이 도즈플레이션 돼 있고 안쪽으로 이제 꺾여져 있고 평발처럼 꺾여져 있고 무릎을 펴지 못하고 이렇게 서 있는 경우를 크라우치 움츠린 자세, 크라우치 자세라고 합니다. 이런 아동들을 앞에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무릎을 발골수가 이렇게 심하게 걷습니다. 발골수가 이렇게 안쪽으로 무릎을 안쪽으로 모으고 걷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뜻 보기에 이렇게 걷는 게 가위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가위 보행, 시서링 게이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기능적인 능력, 혼자서 돌아눕고 앉고 서기 할 수 있는 등등 전체적인 기능적인 평가를 해야 되고, 또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는 아까 뭐 전반적인 앉는 자세라든가 대칭성, 또 휠체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등등을 봐야 되고, 보행이 가능한 측면에서는 보행 움직임의 질적인 면을 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원시 반사에 대한 거, 원시 반사는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대부분의 원시 반사는 3, 4개월 만에 많이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지는 게 맞고, 또 이게 계속 남아 있으면 뭐 6개월이 지나 남아 있으면 기능적인 거를 발달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뇌성마비가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시 반사 같은 경우는 아기가 이렇게 누워 있을 때 한쪽 다리를 굽혀주면 굽혀져 있던 다리가 이렇게 펴집니다. 반대쪽이. 반대로 반대편 다리를 굽혀 있는 발을 이렇게 펴주게 되면 반대편 다리는 또 이렇게 굽혀지는 이런 식의 원시 반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능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특정 자극에 대해서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게 되면 기능 발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원시 반사는 통합돼서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이게 남아 있으면 상당히 또 운동 발달이 어려워지는 거고요. 또 이게 나중에 생기면서 평생 가져가는 방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이팅 리플렉스입니다. 자, 아기를 몸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머리도 따라서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몸과 머리를 수직으로 일치시켜 주는 거, 또는 골반 쪽을 돌려주게 되면 어깨 쪽이 같이 따라 돌아갑니다. 이렇게 몸과 몸에 대해서도 수직 반응,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능적인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시간 지나서 생기는 것들이고 계속 가져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원시 반사는 계속 남아 있으면서 우리가 기능에 필요한 자세 반사들이 출현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상당히 그 정상적인 운동 발달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조건이 되는 거지요.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뇌성마비를 강하게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게 되면 머리를 수직으로 유지를 하는 거지요. 몸을 이렇게 세우면서 유지를 합니다.
반대로 뒤로 가게 되면 또 몸을 이렇게 세우면서 머리를 또 수직으로 해서 눈은 항상 앞을 보고 머리 끄트머리 위에는 항상 천장을 볼 수 있게 이런 자세를 항상 만들고 있습니다. 옆으로 기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수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이 이렇게 피면서 머리는 일자, 수직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내성마비 아동들은 이런 식의 반응들이 더디게 나오거나 좀 감소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몸이 굉장히 뒤로 밀려서 머리를 쭉 빼고 이런 자세를 보이게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평형 반응입니다.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걷게 될 때, 서게 될 때 움직이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상태를 잘 유지하는 거. 이거를 평형 반응이라고 하는데 뭐 얘를 걸을 때는 발이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발 통해서 오게 되는 바닥면의 모양은 계속 바뀌는 거지요. 그 상태에서 중력 중심을 계속 유지하는 거. 이런 걸 평형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해서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선행적으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걷기까지 빠르면 10개월, 늦으면 13개월 정도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 이런 동작 동안에 잘 걷기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서다가 중심을 못 잡고 엉덩방아를 찍고 또는 한 발씩 떠듬떠듬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손을 잡고 붙잡고 일어나기도 하고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게 몸에 익혀진 겁니다. 운동 프로그램화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 평형 반응 등은 알아서 자동적으로 선행적으로 조절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세 근육 긴장도 검사, 스파스틱 타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긴장도를 가지고 있는지 측정을 해야 되는데 긴장도라고 하는 것이 되게 자세에 따라서 다릅니다. 누운 자세에서는 항상 편하기 때문에 긴장도가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눕기보다는 앉아 있을 때, 앉기보다는 서 있을 때 더 많은 긴장도가 요구가 됩니다. 해서 자세별로 긴장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서 여러 자세에서 눕고 앉고 선 자세 등등 여러 자세에서 자세 긴장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종종 내 의지랑 관계없이 움직임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어떤 식의 움직임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도 점검하고 기록을 해놔야 되고요. 또 체중을 지탱하고 있을 때, 자, 일어서서 체중을 지탱하고 있을 때 또는 누워서 체중을 지탱하지 않을 때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제 근육 뼈대개 계통 평가에서 스파스티시티, 강직이 있으면 정상적인 반사 활동이 안 되고요. 반사는 항상 항진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근육들이 비대칭적으로 톤이 올라가 있으면서 머슬 위크니스, 근육 약화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근육이 짧아진다거나 관절이 굳거나 또 전체적인 뼈가 휘거나 하는 변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고 관찰해서 기록을 해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관절 2개 이상을 지나가는 멀티 근육들이 있습니다. 멀티 조인트리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 그 근육이 지나가는 관절들을 모두 늘린 상태에서 ROM을 측정을 합니다. 자, ROM이라고 하는 거는 기능적 효과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ROM을 측정해야 되는데 투 조인트 이상을 지나가는 근육이 있는 관절에서는 이 해당 근육이 잘 늘어나 있는 상태로 해서 ROM이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스파스티시티라고 하는 거, 근육 긴장도라고 하는 거는 관절을 움직이는 속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절을 빠르게 움직이면 긴장도가 더 높은 걸로 측정이 되고요. 관절을 좀 천천히 움직이면 긴장도가 더 많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저항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ROM 검사를 할 때는 항상 관절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몸통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몸통이 바로 서야지만 몸통 위에 머리가 올바로 쓸 수가 있고 머리 조절이 잘 될 수가 있고
몸통에 붙어 있는 팔다리가 잘 지탱되고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통을 능동적으로 얼만큼 움직일 수 있는지 또는 수동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등등에 대한 거를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뇌성마비 아동들은 좀 종종 이게 목을 굽혀져 있고 등은 구부정해져 있고 몸통은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고 몸통이 조금씩 뒤로 돌아가 있는 그런 움직임의 제한을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척추의 만곡이 과도하게 생겼는지에 대한 것들을 또 많이 봐야 됩니다. 특히 스콜리오시스, 옆구름에 된 거는 한쪽으로 척추가 휘어져 있는 거라서 또 팔다리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측정해서 확인해서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흡에 대한 것, 전체적으로 근육 긴장도가 낮거나 또는 아세토이드 타입처럼 긴장도가 빠르게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숨 쉬는 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파스틱 타입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긴장도 높은 축에 속하게 되는데 숨을 크게 들이마시게 될 때 가슴 쪽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숨이 깊게 들어와서 심호흡이 가능해져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스파스틱한 것 때문에 근육 긴장도 높은 것 때문에 잘 안 일어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숨을 쉬게 되면 가슴도 이렇게 커져야 되고 배도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호흡이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는 건데 가로막이 작동되면서 배가 볼록 튀어나오는데 가슴이 충분히 늘어나지 않고 살짝 안으로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호흡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슴과 배 부분이 한꺼번에 커져야지만 충분한 숨이 들어오면서 심호흡이 가능한 건데 배는 커지는 반면에 가슴이 움직이지 않거나 살짝 들어가게 되는 경향을 보이는 그런 경우를 파라독시칼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역설적 호흡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배가 튀어나올 때 가슴이 이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내성마비 아동들이 이런 경향을 덜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호흡에 대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호흡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심호흡이 안 되고 얕은 호흡을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호흡에 대한 효율성은 떨어지는 반면 호흡을 위해서 쓰는 에너지는 더 커지는 거지요. 자, 가슴우리가 충분하게 확장이 안 되면서 굉장히 심호흡이 아니라 얕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흡이 짧아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말을 하는 건데 호흡이 짧아서 들이마시는 게 적게 되기 때문에 내쉬는 것도 적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길게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합니다. 자, 그래서 소리를 내는 시간도 또 큰 소리 내는 것도 잘 안 되게 됩니다. 소리를 꽉 지르기 위해서는 배에 힘을 꽉 주고 숨을 충분히 들이마신 다음에 많이 내뿜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건데 들어간 숨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올 숨도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짧고 소리 강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어깨 쪽에 대한 검사입니다. 어깨뼈를 역동적으로 안정성 있게 발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불행히도 어깨뼈가 아래 방향으로 회전되고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척추뼈가 가운데 있으면 어깨뼈가 요런 모양으로 있어야지 정상인데 이게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고 이렇게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요. 자,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면 어깨뼈가 다 따라서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어깨뼈가 충분히 돌지 못하기 때문에 팔을 높은 위치로 가져가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팔 기능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지요. 또 어깨뼈가 이렇게 되어 있는 바람에 복장 빗장 관절, SC 조인트, 그리고 봉우리 빗장 관절, AC 조인트. 자, 이런 관절들이 움직이면서 스캐폴라, 어깨뼈를 회전시키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어깨뼈가 아래쪽으로 돌아가 있는 바람에 SC 또는 AC 조인트가 움직임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머리를 움직이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잡아주기 위해서 사실 어깨를 살짝 올립니다. 머리에서부터 목에서부터 이렇게 어깨 쪽으로 붙어있는 근육들의 긴장도가 올라가면 머리를 움직이고 안정화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서 어깨를 으쓱하게 되면 이런 식의 근육들을 긴장도를 좀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깨 관절을 살짝 올려서 머리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스파스틱 타입, 강직성 타입의 뇌성마비 아동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급hin근, 모음근, 그리고 안쪽 돌림근이 좀 타이트해지고 짧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엉덩관절 굽힌근에 짧아져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토마스 테스트를 하는데, 이렇게 침대 모서리에 누워서 엉덩이까지 가서 누워서 한쪽 다리를 늘어뜨리고 반대편 발을 가슴까지 당깁니다. 자, 엉덩관절이 짧아져 있거나 굳어 있게 되면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다리가 이렇게 따라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이런 식의 검사를 우리는 토마스 검사라고 하고, 엉덩관절 굽힌근에 대한 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종 그 뇌성마비 아동들이 스파스티시티, 근육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뼈대가 비틀어지거나 뼈대에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가 넙다리뼈 비틀림각, 다시 말해서 위에서 보게 되면 넙다리뼈와 넙다리뼈 머리가 일정한 각도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좀 더 각도가 커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도가 커지게 되면 자, 넙다리뼈 머리, 그리고 아세타블럼 절구 방향에 있는 관절 중심 축이 맞지 않아지기 때문에 이 축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리를 안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발가락을 안쪽으로 향하게 되는 이렇게 토인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물론 넙다리뼈가 정상적이어도 토인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강뼈 자체가 안쪽으로 뒤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강뼈를 보게 되면 앞쪽으로 삐쭉 튀어나와 있는 하나의 그런 능선처럼 생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으로 이렇게 휘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토인 상태를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성마비 아동들은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W자로 이렇게 앉는 거가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뼈가 변형된 것이 뭐 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대부분은 보행장애랑 같이 이어집니다. 뼈가 이렇게 뒤틀어져 있고 변형되어 있어서 걸을 때 자꾸 무릎 길이 안쪽으로 모아지는 가위보행, 시서링 게이트, 링 게이트를 보이게 되고, 또 전반적인 골반과 몸통까지 틀어짐이 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종종 무릎 관절을 굽히고 펴주는 그 운동 범위가 제한될 수가 있겠고요. 이 이유는 쿼드리셉스, 넙다리 내갈래근 또는 햄스트링, 넙다리 뒤근 길이가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로 넙다리 뒤근에서 짧아지는 경우가 정상적인 경우에도 많이 발생하는데, 종종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발을 한쪽으로 이렇게 쭉 무릎을 뻗고 올리는 이 각도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허벅지를, 다리를 이렇게 수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펴서 어느 정도 각도까지 이렇게 펴질 수 있는지, 이거를 무릎 오금 각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넙다리 뒤근이 얼만큼 팽팽한지를 검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강뼈 뒤틀림, 이거는 태어날 때는 비교적 작은 정도로 뒤틀어져 있고요.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뒤틀린 각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정강뼈가 뒤틀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발가락이 안쪽으로 모여지는 토인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안짱걸음을 유발할 수 있고, 걷거나 빨리 걸을 때 치고 나가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전체적으로 보행장애를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정강뼈가 뒤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봤을 때
무릎뼈가 앞을 보고 있고 발가락이 안쪽으로 돌아가 있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넙다리뼈는 정상적인데 정강뼈만 돌아가게 되면 여기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무릎뼈는 전방을 보고 있는 반면 발가락은 안쪽을 향하게 되고, 반대로 무릎뼈가 이미 안쪽으로 돌아가 있다. 그랬을 경우는 정강뼈가 뒤틀어진 것이 아니라 위쪽에 있는 넙다리뼈가 뒤틀어진 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발검사입니다. 발검사.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스파스틱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항상 플란타 플렉션 쪽으로 스파시스티, 근육 긴장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떤 플란타 플렉션, 발바닥 쪽 굽힘으로 해서 어떤 그 변형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발등 굽힘이 되면서 안쪽에 있는 아치가 무너져서 평발 형태를 띠면서, 즉 다시 그 안쪽 세로알이 없어지면서 평발 형태를 띠면서 이렇게 무릎도 굽혀지고 힙 조인트, 엉덩관도 굽혀지게 되는 그런 보행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안쪽에 있는 아치가 무너지는 이유는 이 가축 번짐, 에버션 되면서 안쪽으로 목말뼈가 모아지고 발바닥 쪽 굽힘, 도지플렉션 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리 길이가 차이 있는 경우는 실제로 다리가 한쪽이 짧아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골반 자체가 한쪽으로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이게 올라간 쪽 다리는 좀 짧아진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다리가 짧은 건지 골반이 옆으로 삐뚤어지면서 다리 길이가 차이 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다리 길이를 측정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ASIS에서부터 안쪽 복숭아뼈까지 다리 길이를 측정합니다. 이거를 진짜 다리 길이에서 트루 렉 랭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꼽에서부터 안쪽 복숭아뼈까지 측정을 합니다. 이거는 진짜 다리 길이가 아닌 가짜 다리 길이에서 팔스 렉 랭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측정을 해봐야지만 골반이 기울어진 것 때문에 다리가 길이가 차이 나는지 아니면 실제 다리 길이가 차이 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트루 렉 랭스, 이렇게 AS부터 안쪽 복숭아뼈가 측정한 다리 길이는 같은데 배꼽에서 측정한 것이 다르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골반이 틀어져 있는 것 때문에 다리 길이가 차이 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행 평가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보행은 한 발 나가고 다음 발 나가고 한 발 나가고 다음 발 나가고 하면서 적절한 이렇게 보폭을 유지하고 또 간격을 유지하면서 걷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일 텐데, 뇌성마비 아동들은 이런 상태가 잘 유지가 안 됩니다. 특히 전체적인 중력을 이기고 움직이는 거에 대한 거, 또 몸을 바로 세우거나 아니면 이런 그 전체적인 보행에 대한 그 간격과 너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앉은 자세가 틀어져서 전체적인 그 몸통과 머리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내발기기, 또 무릎 서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서고 걷는 거에 대한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관절의 근력이 증가하면서 관절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지요. 그렇지만 내성마비 아동들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것 때문에 대개 걸음걸이, 보폭이 양쪽이 비대칭적으로 발전이 됩니다. 또 그리고 발을 땅에 딛고 있는 과정도 있고 한 발은 들고 앞으로 내는 과정도 있게 되는데, 발을 들고 내는 과정을 흔들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무릎과 힙 조인트, 엉덩관절을 굽혀가면서 발이 끌리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골반 자체도 앞뒤로 살짝 아래 위로 살짝 기울어지기도 하고 앞뒤로 조금씩 회전되면서 발을 낼 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적인 움직임 패턴이 굉장히 어색해지고 약간은 부드럽지 못하게 되고, 또는 엉덩관절 벌림, 가죽 돌림, 이런 것들이 잘 유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렇게 이런 데는 전체적인 넓은 그 체중 지지면을 갖게 됩니다. 체중 지지면이 넓게 되는 거는 비교적 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대신에 운동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발을 살짝 벌리고 걷는 거는 빨리 걷지 못하는 거지요. 보행 속도에 대한 거를 좀 줄 수가 있지만 내성마비 아동들은 보행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교적 발을 벌려서 넓은 체중 지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의 엎침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네이션인데 프로네이션은 크게 세 가지 동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지플렉션, 그리고 에버션, 그리고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가게 되는 에비덕션. 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결부된 것이 우리는 한꺼번에 프로네이션, 엎침이라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발 안쪽에 아치가 무너져서 안쪽이 닫고 있는 평발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스파스티시티, 강직이 강한 경우에는 플란타 플렉션이 지나치게 일어나면서 도지플렉션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지면에 딱 닿기 위해서는 백니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플란타 플렉션이 억제가 되고 도지플렉션 돼서 90도로 딱 발목을 세울 수 있어야지만 무릎이 뒤로 꺾이는 거를 예방할 수 있는데 플란타 플렉션 스파스티시티 근육 긴장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무릎이 뒤로 꺾여서 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이렇게 무릎 관절에 과다염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걸을 때 왼다리 나가면 오른팔이 나가고 오른다리가 나가면 왼팔이 나가게 교차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런 팔의 위치와 팔의 움직임이 적절히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할 때 뇌성마비 아동들이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이는지를 잘 기록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것들이랑 같이 비교를 해주면 훨씬 더 잘 평가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걸을 때 이제 고방어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고방어 자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걸을 때 팔을 이렇게 손을 들고 걷는 거죠. 되게 애기들이 걸음걸이를 처음 배울 때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팔을 들고 중심을 잡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서커스에서 외줄타기 할 때 길다란 막대를 들고 하는 것처럼 팔을 통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게 이제 고방어 자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간 방어 자세는 팔의 위치가 좀 내려간 거고 저방어 자세는 이제 보행 움직임에 대한 거를 굉장히 익숙하고 균형을 잘 잡을 수 있을 때 굳이 팔을 사용해서 균형을 잡지 않고 걸을 수 있을 때 나타나는 자세입니다. 애기들이 보행 움직임을 배우면서 고방어 자세에서부터 저방어 자세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지요. 골반 경사, 그리고 골반이 얼만큼 앞쪽으로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그리고 걸을 때 앞뒤로 살짝 조금씩 회전되는지, 또 중간 디딤기에서 무릎 관절이 굽힘되는지. 중간 디딤기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이게 뒤꿈치가 딱 닿겠죠. 그리고 몸이 이렇게 앞으로 오게 되면서 중간 디딤기에서는 전부 다 발바닥이 다 닿게 됩니다. 그런데 뇌성마비 아동들은 종종 스파스틱 다이플레지아, 강직성 양다리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플렉션이 되면서 무릎이 이렇게 굽혀집니다. 무릎도 굽혀지고 힙 조인트도 이렇게 굽혀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보게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걸을 때 발 뒤꿈치가 초기에 닿기가 가능한지를 봐야 되고 또 발 또는 발목, 무릎의 성숙 기전. 예를 들어서 만일에 우리가 걸을 때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이 없는 하나의 전체 막대기처럼 걷는다라고 치면 막대기가 걸을 때는 이렇게 퐁, 퐁하고 걷겠죠. 다시 말해서 최고로 위에 있을 때랑 낮을 때랑 굉장히 높이 차이가 날 겁니다. 자, 이렇게 머리 위치가 크게 위아래로 바뀌게 되면 균형 잡는 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에너지 소모가 커지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무릎 관절이 있고 중간에 이제 발목 관절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높이의 움직임을 굉장히 완곡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편차 없이
높낮이에 큰 편차 없이 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발목, 발의 위치고요. 덩달아서 힙 조인트, 엉덩관절 또는 골반의 움직임까지 가세가 되면서 훨씬 더 완곡한 동작의 보행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체중 지지면이 너무 넓게 되면 우리가 거동하는데 약간은 불편할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양쪽 팔이 걸을 때 잘 움직여지는지도 봐야 됩니다. 자, 종종 먼저 부모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앉거나 서거나 할 수 있었던 나이가 정상적으로라면 뭐 7, 8개월에서 뭐 10개월 정도 되겠지만 뇌성마비 아동들이 정상적인 패턴을 가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어떤 나이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원시 반사들이 사라지지 않고 나타났는지 또는 자세 반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장성 미로 반사는 라브른센 리플렉스라고 해서 몸의 위치에 따라서 몸의 긴장도가 달라지는 반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몸이 슈파인으로 있는지, 슈파인은 바로 누워 있는 거지요. 바로 눕게 되면 바닥에 등 쪽이 닿게 되면서 이렇게 익스텐서 톤이 올라갑니다. 편근에 대한 긴장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프론 엎드려 놓게 되면 배 쪽이 바닥에 닿으면서 이렇게 플렉서 구핀근 쪽으로 긴장도가 올라가는 그런 반사를 긴장 미로 반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칭 목 반사라고 하는 거는 목의 움직임 중에서 대칭성이 없는 비대칭적인 움직임은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목을 로테이션 한쪽으로 돌리게 되면 돌린 쪽의 팔은 뻗고 반대쪽의 팔은 굽혀지고요. 돌린 쪽의 다리는 굽혀지고 반대쪽은 뻗어집니다. 자, 목의 비대칭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전체적인 비대칭성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비대칭 목반사라고 해서 ATNR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칭성 목반사, 목에서의 대칭성 움직임은 플렉션과 익스텐션이 있을 겁니다. 자, 목을 굽히게 되면 전체적으로 팔 쪽에서는 굽힘근 쪽 이게 톤이 올라가는 거고요. 목을 펴게 되면 팔은 익스텐션 되는 쪽으로 톤이 올라갑니다. 자, 목의 굽힘 움직임, 펴 움직임에 따라서 팔 쪽 또는 몸통의 굽힘, 펴에 대한 근육이 긴장도가 바뀌는 것을 대칭성 목 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로 반사라고 하는 거는 깜짝 놀라는 반사라고 하는데 깜짝 놀라게 될 때 마치 상대방을 포옹하는 것처럼 앉는 것처럼 팔을 이렇게 벌리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를 모로 반사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원시 반사로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낙하산 반사는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확 넘어질 때 우리도 모르게 이제 팔을 이렇게 뻗잖아요. 팔을 뻗어서 머리와 몸통을 보호하죠. 이거를 낙하산 반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팔을 뻗어야지 하고 해서 뻗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팔뻗침 반응이 나오는 거, 이거를 낙하산 반사, 이렇게 우리 기능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생겨서 계속 가져가는 반사가 되겠습니다. 전형적으로 강직성 양쪽 마비, 스파스틱, 다이플레이지아의 보행 형태를 보게 되면 골반의 경사 또는 회전이 대칭적이지 못하게 일어납니다. 종종 어느 한쪽 다리가 반대편 다리보다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비대칭적인 골반 컨트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과도하게 머리, 목, 몸통 이런 것들을 움직여서 체중 이동과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크라우치 포지션 해갖고 약간 구부리고 움츠려 드는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엉덩관절 힙 조인트를 폄하지 못합니다. 자, 이 얘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힙 조인트가 굽혀지게 되면 반대로 허리 쪽 뼈는
어 압구분증, 로도시스가 더 심해질 수 있고 덩달아서 무릎 관절도 이렇게 굽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아동들보다 보행 속도가 빠를 수가 없어요. 느리게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반마비형, 편마비형, 이거는 뇌졸중 반마비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마비 쪽으로 체중 이동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비 쪽 발을 딛고 비마비 쪽 발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체중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게 되는 정도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건축으로는 체중 이동을 잘하기 때문에 마비 쪽 다리는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폭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어깨 관절은 과다편, 팔꿈 관절은 굽힘되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느린 비틀림 운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세토이드 타입은 전체적으로 낮은 긴장도와 높은 긴장도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큰 움직임이, 전체적인 큰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중간 범위에서 움직임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 다리 움직임도 이렇게 과도하게 들어올리게 되고, 그리고 뭐 디딤기, 발을 딛고 걸을 때 모음, 안쪽 돌림, 발바닥 쪽 굽힘하면서 바닥에 내리게 됩니다. 발 뒤꿈치가 딱 닿는 것이 아니라 디딤기 시작할 때 뭐 이미 다른 방향으로 디딤기가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엉덩관절은 굽힘, 허리뼈는 과다편, 그리고 등뼈는 약간 구부정하게, 목뼈는 과다편 되고 턱은 앞으로 돌출돼서 걷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 미세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손동작을 얘기합니다. 손동작. 앉은 상태에서 손동작을 해야 되는데, 손동작을 잘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앉은 상태를 균형 있게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앉은 자세에서의 안정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골반을 똑바로 놓고 양쪽, 왼쪽과 오른쪽에 균등하게 체중을 이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골반 위에서 몸통이 똑바로, 그리고 몸통 위에서 머리가 똑바로 설 수 있게 바로 서기 반응이 나타나야 되겠죠. 만약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골반서부터 해서 골반의 위치, 몸통의 위치를 하나씩 하나씩 평가할 필요가 있고요. 손을 뻗고 물건 쥐고 놓기 또는 양손 사용들이 가능한지를 평가를 합니다. 손동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잘 발휘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움이 필요한지, 얼만큼 도와줘야 되는지, 또 전체 그 활동을 할 때 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계에서만 도움이 필요할 수가 있는데 어느 시점에 도움이 필요한지 등등에 대한 거를 보고 기록해 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또 호흡과 언어 능력을 같이 봐야 됩니다. 호흡에 따라서 언어가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